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에 서울 사는 황진희라고 해요. 제 이름이 조선시대 기생 황진이랑 비슷하죠? 차라리 기생이었지만 나름 자기 재능 펼치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황진이가 부럽네요. 제 삶을 돌아보자면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들어보면 참 힘들었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겼다 싶어요. 힘든 걸로 따지자면 말이죠. 다행히 요새 40대가 되어서야 조금 빛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늙음하게 큰 행운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동안 절 진흙탕에 마구 굴렸나 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 운명과 사주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지금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됐네요. 지금껏 제가 살아온 내용을 얼핏 알고 있던 제 친구는 저보고 소설로 써서 출판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다면서 말이죠. 실제로 제가 다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르가 수필이 아닌 허구적인 내용의 소설이어야 한다네요. 너무 믿을 수 없는 막장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면서 말이에요. 저도 일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보면서 개 막장 시댁 이야기 나오면 공감이 가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친정 엄마가 절 구박하거나 잔소리하는 내용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모가 절 모욕하거나 비아냥대는 말들은 아주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제 심장을 푹 찔러요.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는 제게 적이었어요. 의사 집안이 그렇게나 대단한 건지 시댁이나 남편 돈만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는데 절 버러지 취급하더군요. 의사가 사업하는 건 아니어서 돈 버는 게 한정돼 있었지만 워낙 사치가 심한 집안이라 속빈 강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댁 돈 뺏으러 시집왔다며 사는 내내 강도 취급했죠. 그들에 의하면 전 천하의 나쁜 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다 착하고 야무지다며 칭찬하는데도 시댁에서는 큰 며느리인 절 깎아내리기 바빴죠. 집단 린치를 당한 것 마냥 가슴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니 나중에 몸까지 약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댁과 왕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건 딱 하나, 돈 때문이었어요. 시모가 우리 딸 쌍둥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놈의 돈이 뭔지 시모의 말만 믿고 제 자존심 다 버린 채 그들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어요. 저 참 바보 같죠? 악마들에게 당했네요. 그들의 말은 다 거짓부렁이었거든요. 이제 시댁과의 교류를 모두 끊고 완전히 남남이 되니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개운합니다. 진작에 탈출할 걸 그랬어요. 이제서야 여러분께 모든 걸 다 고백할게요. 당장 오늘까지 있었던 일 모두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게 긍정의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일문만 좋은 분이었어요. 성실함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던 분이었죠. 옛날에는 진하게 생긴 남자 배우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아빠도 눈썹도 진하고 코도 높고 쌍꺼풀도 깊게 진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캐스팅되어 영화판에도 기웃, 모델판에도 기웃거리셨어요. 촬영 시간이라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열심히 임했다면 꽤 성공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인지도 없는 무명 배우가 촬영장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누가 계속 써주겠어요. 일이 금방 다 끊기고 말았죠. 아빠가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제발 아무 일이나 좀 진득히 하라고 아우성하던 엄마에게 말이죠. 진이 엄마야, 사나이는 한방 아이가. 내가 우리 진이 딱 한 방에 바로 가졌잖아. 인생은 다 운인 거야. 우리 엄마가 나 가졌을 때 태몽이 황금용이었어. 난 고귀하게 태어난 몸이라고. 금방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다 받아서 대박 터뜨릴 테니 돈방석 앉을 준비만 하고 있어라. 한 방이면 끝난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던 엄마는 또 난리를 쳤어요. 진이 아빠, 제발 현실을 직시해라. 누가 당신같이 게으른 사람을 써주겠어? 동네 공장에서도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은 안 써. 배우니 가수니 뭐니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돈 벌기 싫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 나 혼자 다 하려니 미친 듯이 힘들단 말이야. 잘 안 울던 엄마는 그날따라 인생이 힘에 부쳤는지 마구 울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모든 일을 엄마 혼자 다 했거든요. 제가 엄마를 도운다고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그때 마음과 몸의 병을 다 얻어버렸죠. 그만큼 한량이었던 아빠와 사는 건 참 고단했어요. 엄마가 목욕탕 때밀이, 지하철 청소부, 떡집 아르바이트 등 3, 4개의 일을 하루 종일 쎄 빠지게 해도 늘 가난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집안에 돈을 빼다 쓰지 않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아빠는 때 빼고 광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엄마가 이리저리 숨겨놓은 돈을 용케 찾아내서 맨날 밖으로만 돌기에 쓰였어요. 덕분에 우리 집은 항상 지하방 아니면 옥탑방에 월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곰팡이와 쥐, 바퀴벌레 천국인 지하방보다는 옥탑방이 좀 낫더군요. 더울 때 미친 듯이 덥고 추울 때 엄청나게 추운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3층짜리 단독주택 맨 위에 옥탑방에 살았었는데 월세로 꽤 오래 살다 보니 주택 세입자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우린 제일 꽂은 옥탑방 월세살이었지만 다른 세입자들은 그래도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들 우리보단 잘 살았어요. 특히 1층에 살던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이름이 박상문이었는데 같은 반도 여러 번 됐기에 상문이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공부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는데 솔깃하더군요. 황진이, 내가 너 과외해줄게. 공짜로 말야. 난 이미 중학교 과정 다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 선행학습하고 있어. 너 머리는 좋은데 맨날 엄마 일 돕는다고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 없는 거 알아. 내가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요점 정리해 줄 테니 이것만 외워서 시험 보면 돼. 알았지? 이거 네가 손수 다 정리한 건데 내가 내려면 가져가도 돼? 하여튼 고마워. 그 후로도 상문이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한 걸 알고는 집에 있는 쌀까지 자기 엄마 몰래 퍼다 주더군요. 김치 반 포기를 뚝 잘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전 극구 사양했죠. 상문아, 니네 엄마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날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널 좋아하니까 그렇지. 이 바보. 휴. 상문이의 고백을 듣고도 전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때 뭐 중학생이라 남녀의 감정도 아니고 당장 무능력한 아빠의 횡포에 맞서 엄마와 함께 살아가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가
죽었다더군요. 당연히 엄마는 저보다 훨씬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진이야, 네 아빠가 죽었댄다. 오토바이 사고로 말이야. 이를 어쩌면 좋니? 그놈의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글쎄 뒷자리에 웬 술집 여자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 아, 진이 아빠 죽는 날까지 이게 무슨 일이람. 아무리 망나니짓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기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 아빠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상문이가 학교 끝나면 와서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아빠 장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상문아. 시험 기간인데 너 공부해야 하는 거 아냐? 얼른 집에 가봐. 맨날 전교 1등만 하던 네가 나 때문에 성적 떨어지면 안 되지. 이번에 전교 꼴찌를 한다 해도 내 공부 실력에는 변함은 없을 테니 걱정 마. 앞으로 내가 평생 널 지켜줄게. 너무 슬퍼하지 마, 진이야. 이렇게나 멋지고 듬직한 상문이의 멘트에 이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아빠 장례식에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1층에 사는 상문이 부모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야 상문아,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시험 공부 안 해? 너 이리 나와. 내 돈 뺏어간 작자의 가족들한테라도 돈 받아 내야 하니까. 진이 엄마,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 돈 내놔. 진이 아빠가 살아생전에 우리 돈 3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여기 세입자들 돈 엄청나게 가져갔는데 되져버려? 얼른 내놔 우리 돈. 내 피 같은 돈.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투자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간 빚쟁이들이 점차 몰아닥치기 시작했죠. 비단 주택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중 꽤 여러 명이 아빠한테 돈을 맡겼다는군요. 투자의 티읕자도 모르는 우리 아빠의 말을 믿고 왜 돈을 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아빠가 피해를 준 건 확실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우리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지기도 했어요. 우리 모녀는 얼른 장례식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기 바빴어요. 아빠가 사기친 돈을 당장 갚을 길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와 저는 거의 노숙하다시피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살기 위해 서울행을 결심했어요. 새벽에 몰래 우리가 살던 옥탑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는 조심스레 내려왔어요. 야반 도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1층 문이 갑자기 끼익 하고 열리더군요. 누구한테라도 들켰나 싶어 너무 깜짝 놀랐지만 그곳엔 상문이가 서 있었어요. 진이야, 진이 어머니. 그동안 어디서 생활하셨어요? 지금 짐 싸갖고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야? 안 가면 안 돼? 눈물까지 보이는 상문이를 붙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상문아. 아빠가 짐 빚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일단 서울로 올라가려 해. 나중에 돈 벌면 내려와서 다 갚을게. 너희 부모님 돈까지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 동네를 떠나기 싫지만 엄마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야. 그렇게 상문이와 빠이빠이를 하고 얼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죠. 숙식을 제공을 해준다는 공장 포스터를 보고 엄마와 함께 무작정 찾아갔어요. 엄마만 채용해준다기에 저는 무릎을 꿇고 공장 사장님한테 빌었어요. 사장님, 저 학교 안 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할게요. 제발 엄마와 기숙사에 함께 살게 해주세요. 진짜 일 열심히 할게요. 저희 모녀를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아니면 저희 갈 데도 없어요.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긴 공장 사장님은 엄마와 저 둘 다 채용해 주었고 전 말한 대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학교고 뭐고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이 해결되니
너무 좋았어요. 도매시장 안에 옷공장이었는데 실밥이 날아다니고 먼지 탓에 연신 콜록거려도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장 실장으로부터 엄마가 혼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이유였죠. 아니, 이 여편네가 또 거꾸로 박아놨네. 당신 미쳤어? 여기 공장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여지껏 잘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 지랄이야? 한 번만 더 이렇게 큰 실수하면 기숙사고 뭐고 다 쫓아버릴 줄 알아. 알았어? 몇 년을 일했어도 워낙 박봉이었기에 모아놓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엄마,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꼼꼼하던 엄마가 실수를 이렇게 자주 할 리가 없는데 어디 안 좋은 거 아냐? 미안하다, 진이야. 근데 엄마 문신을 좀 하고 싶어. 어디 잘하는 데 없을까? 갑자기 문신을 하고 싶다던 엄마가 좀 이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미용을 위한 문신이 있긴 했지만 멋부릴 줄도 모르는 엄마가 갑자기 문신을 한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엄마는 수소문에서 문신하는 집에 찾아가 귀엽고 문신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썹이든 아이라인이든 대체 어디에 문신을 한 건지 엄마의 얼굴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엄마 팔 안쪽을 봤는데 엄마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져 있더군요. 까만 잉크로 깊게 문신돼 있었죠. 전 너무 놀라서 엄마를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엄마 팔 안쪽에다가 이름이랑 주민번호 문신을 하고 온 거야? 엄마 미쳤어? 대체 왜 이래? 진이야, 잘 들어. 엄마가 너무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많아서 병원에 다녀왔었어. 치매가 진행되고 있대. 그것도 꽤 빠른 속도로 말이야. 젊은 사람 치매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더라고. 이제 여기 공장 일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몇 년을 한 일인데도 어떻게 하는 일인지 아예 생각 안 날 때가 많아. 엄마가 우리 진이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면 어떡하지? 엄마는 그게 너무 무서워.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치매에 걸려? 아직 40대에 이렇게 예쁜 우리 엄마가 왜? 내가 엄마를 평생 지켜줄 테니 걱정 마. 무서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엄마. 이렇게 호언장담해 놨기 때문에 전 엄마를 끝까지 지켜야 했어요. 기억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엄마를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딸내미인 저뿐이었거든요. 일단 엄마가 공장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저와 함께 공장에서 나왔어요. 기숙사에서 짐을 꾸려 나와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시장통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 맨 위층 옥탑방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다시 옥탑방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번엔 월세가 아닌 전세였으니 그나마 형편이 나아졌다고 느꼈죠. 엄마를 돌보면서도 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옥탑방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포를 얻을 돈은 없었으니 리어카에 두부를 싣고 팔았어요. 엄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자꾸 옥탑방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가버리려고 하는 일이 잦았어요.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너무 무서워서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며 장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집 앞에 딱 고정시켜놓고 두부를 팔았어요. 맨 처음엔 자전거로 두부 만드는 집에 가서 떼어다가 팔았지만 손기술 좋던 저는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만드는 걸 어깨 넘어서 본 적이 있어서 몇 번 해보니 꽤 맛있게 만들 수 있었죠.
옥탑방 창문에서 제가 장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닭장에 갇힌 닭마냥 창문에 딱 붙어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늘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의자를 갖다 놓고 엄마를 옆에 딱 앉혀놓고 두부를 팔았어요. 이젠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엄마가 자꾸 어디론가 도망치려 하자 제 허리와 엄마의 허리에 긴 끈을 매달아 놓고 장사를 하기도 했어요. 도망 못 가게 말이죠. 이런 저와 엄마의 모습을 본 손님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아우, 진이 참 똑순이다. 효녀야, 효녀. 요즘 세상에 아픈 엄마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돈까지 버는 딸내미가 어딨어. 분명히 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 단골이 되어주는 손님들이 참 고마웠어요.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두부뿐 아니라 칼국수도 만들어 팔고 묵도 쏘어다 팔고 했어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밤에 잠을 줄여가며 음식을 만들어다 팔았어요. 그 몇 시간을 온전히 잠에 들 수도 없었어요. 불행히도 엄마가 착한 치매가 아니어서 밤에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겠다며 떼를 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치매는 몹쓸 병이더군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했던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야수처럼 변해버렸는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엄마는 본인이 어디 아픈지 정확히 표현도 잘 못했기에 아프다고 하면 동네 병원을 무조건 모시고 갔어요. 의사한테 우리 엄마가 대체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맞춰봐달라고 매번 수수께끼를 내야 했죠.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무척이나 친절해서 다행이었어요. 강숙자님 또 오셨어요? 이번엔 어디가 아파셔오셨을까나? 진희씨가 수고가 많네요. 요즘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극진히 부모님 모시는 일 잘 없는데? 참 효녀예요. 의사가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놀라웠어요. 어머,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자식이 부모 돌보는 게 당연하죠. 여기 시장에서 진희씨 모르면 간첩이죠. 저도 몇 번 가서 두부 샀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요. 하긴 의사 가운 벗으면 너무 평범한 외모이긴 하죠. 그 남자 의사는 그 이후로 아예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제가 두부 팔던 리어카로 와서 잔뜩 사줬어요. 어머, 선생님 또 오셨네요. 근데 남은 두부랑 칼국수를 다 사시겠다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팔아주셔도 되는데 식구가 많으신가 봐요. 전 아직 솔로인데 우리 병원 식구들 다 나눠주고 저희 부모님까지 드리고 하려면 많이 필요해요. 어차피 장사 끝날 시간이잖아요. 제가 남는 재고 다 사갈 테니 싸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은 어느 순간부터 장사 마칠 시간에 와서 남은 물건들을 다 팔아주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서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 그 남자 의사와의 대화를 하면서도 뒤통수가 따가웠어요. 치매 걸린 엄마가 옥탑방 창가에 서서 저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 제가 진희 씨를 너무 많이 잡아뒀네요. 저기 맨 꼭대기 옥탑방 보니 창가에 어머님이 서 계시네요. 진희 씨가 집에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대화 즐거웠어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내일 또 올게요. 내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선생님. 병원 쉬는 날인데 여기 또 오시라고요? 공휴일 끝나고 평일에 봬요. 공휴일에도 여기 두부집 들르고 싶어요. 보아하니 연중 무휴로 매일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연중 무휴로 매일 오고 싶어요. 진희 씨 만나러 말이죠.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뭐가 아쉬워서 날 좋아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 후로 이정식 의사 선생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 매일 와서
제가 장사하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거든요. 병원 쉬는 날에도 말이죠. 헛된 희망을 갖지 않기 위해 그 의사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선생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한테 잘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대 아가씨인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 이런 호의는 그만 베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착각 아니에요. 제가 괜히 시간 내서 매일 찾아오겠어요. 지니 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호감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자 관심 정도였는데 지니 씨랑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내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나 책임져요. 아니, 내가 지니 씨 책임지고 싶어요. 내가 의사인데 지니 씨 아픈 엄마 못 돌보겠어요? 다 괜찮으니 내가 지니 씨 옆에 평생 함께 있어줘도 될까요? 지니 씨 많이 좋아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이렇게 비루한 내가 뭐가 좋다고 고백까지 하는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은 게 너무 오랜만이라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급기야 엉엉 오열을 하고 말았죠. 그 남자 앞에서 말이에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서럽게 울었어요. 그의 마음이 참 고마웠죠. 그러나 제 자신이 의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맘과는 다른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앞날이 창창한 젊은 의사 선생님 발목을 잡을 순 없어요. 전 선생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죠. 그냥 엄마 돌보며 두부장수로 먹고 살래요. 괜히 저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젊어 보여요? 그렇다면 기분 좋네요. 저 40대예요. 노총각 중에서도 상노총각이네요. 매번 집안의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연애조차 쉽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40대나 됐으니 집에서도 반대하지 못할 거예요. 의사가 뭐 별건가요? 의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튼 지니 씨 마음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릴 테니 그리 알아요. 진짜 이정식 이 남자는 끈질기게 고백해왔어요. 심지어 병원 쉬는 날 옥탑방 저희 집에 올라가 저희 엄마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제가 장사하고 있는 동안 말이죠. 엄마는 본인과 즐겁게 놀아주는 이 남자를 마냥 좋아하시더군요. 제 이름은 기억 못하는 엄마가 의사 선생님 이름인 이정식, 세 글자는 뚜렷이 기억했어요. 그날도 두부장차를 마치고 옥탑방에 올라갔는데 글쎄 그 의사 남자가 저희 엄마 똥기저귀를 치워주고 있더군요. 어머 선생님, 제가 할게요. 절 부르지 그러셨어요. 이런 걸 왜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더럽게. 미래의 장모님 되실 분인데 뭐가 더러워요. 한 가족인데. 울 엄마는 한술 더 떠서 말하더군요. 아들, 내 아들, 이정식이 내 아들. 그것 봐요. 이미 난 사위가 아니라 장모님의 아들이 돼 있다니까요. 엄마와 그 남자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감동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선생님. 제 곁에 평생 있어주신다고 했죠? 제가 선생님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와 엄마를 걷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전 이 남자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연인이 되었죠. 하지만 남친과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시장통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그에게 두부장수인 제가 혹시나 피해를 끼칠까 봐서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당당했어요. 심지어는 그의 동생 결혼식에 절 데리고 갔죠. 동생도 의사였는데
같은 의대에서 만난 여의사와 결혼한다더군요. 결혼식장에서 곱게 단장한 남친의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남친이 대뜸 그러더군요. 엄마, 내 여자친구예요. 인사해요. 나랑 곧 결혼할 거예요. 남친의 엄마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절 노려봤어요. 뭐야? 뭐하는 여잔데? 아가씨, 무슨 과 닥터야? 네? 저 의사 아니고 시장에서 장사합니다. 뭐라고? 장사?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니?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집은 어디야?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대학은 안 나왔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투병 중이세요. 정식시 병원에 있는 시장통에 한 옥탑방에서 엄마 모시면서 두부 장사하고 있어요. 남친 엄마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마구잡이로 성질을 내더군요. 야, 상문아. 너 지금 네 동생 결혼식장에서 이혜미를 죽일 셈이냐? 이거 몰래카메라야 뭐야? 너 어디서 자꾸 이따위 여자를 여친이라고 데려와? 뭐, 결혼? 그동안 내가 의사 며느리 안 데려온다고 몇 번 뺀찌났더니 이런 년을 데려와? 너 나한테 시위하는 거지? 이거 다 뻥이지? 어? 아니에요, 엄마. 저 진이랑 결혼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축의금은 냈으니 저희는 이만 돌아갈게요. 가족 사진 찍을 때까지 여기 머무르기 힘들겠네요. 남친이 그렇게 말하자 남친 엄마는 저와 남친의 뺨을 짝짝 때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벙쪄 있는데 남친이 절 데리고 결혼식장을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한 50m 걷다가 현실을 깨닫고는 남친한테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남자가 왜 날 좋아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 거야. 그냥 자기네 집에서 좋아할 만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 그게 나랑 우리 엄마를 지켜주는 길이야. 진이도 나 사랑하잖아.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나 오늘부터 자기네 옥탑방에서 같이 살 테니 그렇게 알아. 남친은 정말 좁디 좁은 옥탑방 한켠에 본인 집을 놓고 같이 살았어요.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우리 엄마였죠. 추진력 좋은 남친은 일주일 뒤 제 손을 잡고 혼인신고하러 갔어요. 그럴 때 얼떨결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죠. 그는 동안인 얼굴에 비해 나이가 꽤 많았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 상관없이 배려심 많은 남편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치매 걸린 우리 엄마도 알뜰살뜰히 챙겨주더군요. 남편이 시모와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살았기에 시모로부터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었어요. 전 석 달 만에 딸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너무 기뻐서 친정엄마를 붙잡고 제 임신 소식을 전했죠. 엄마, 나 딸 쌍둥이를 임신했대.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니 너무 신기해. 우리 딸들 태어나면 너무 예쁘겠지? 엄마가 제 배를 어루만지고는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이, 내 딸. 제 이름을 오랫동안 잊고 살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자 너무 놀라웠어요. 마치 기억이 온전한 사람 같았죠. 다시 옛날 자상했던 엄마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기분 좋은 소름이 쫙 끼쳤죠. 하지만 엄마는 곧 다시 치매 환자로 돌아왔어요. 몇 주 후 주말에 엄마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딸 쌍둥이를 임신한 기쁨에 취해 있었죠. 산부인과 초음파로 우리 딸내미들의 건강한 심장 소리를 듣고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분명히 집 밖에서 문을 잠궈놨기에 엄마가 잠에서 깨서 TV를 보고 계실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없었고 창문이 열려 있더군요.
아뿔싸. 그 좁은 창문으로 엄마가 빠져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랑 남편은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십 미터 가지도 않았는데 비극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경찰차며 119며 다 와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다가가 확인해보니 피투성이인 엄마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차에 치였어요? 교통사고가 났나요? 우리 엄마 무사해요. 경찰관님, 소방관님, 얼른 말해주세요. 치매에 걸린 엄마는 무단횡단을 감행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가까운 산부인과 진료였기에 빠르게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절대 엄마를 혼자 두고 외출하면 안 되는 건데 다 내 탓이라는 생각에 자책이 꼬리를 물고 계속 절 괴롭혔어요. 안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내 몸과 마음이 힘든 그때 엄마의 장례식장으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그동안 보지 않고 있어 존재 자체도 잊고 있었는데 하필 엄마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깽판을 부렸어요. 내가 첫째 아들은 맨날 내 말도 안 듣고 의사 아닌 가난뱅이 여자들만 데리고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길래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했는데 기어코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냐? 이 나쁜 년놈들. 니네가 심보를 그따구로 쓰니까 장모인지 뭔지가 길거리에서 비명행사한 거야. 우리 의사 집안에 며느리까지 싹 다 의사로 들이려 했는데 황진인지 황진이인지 니년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다. 네가 원흉이라고? 시모는 눈가를 부라리며 절 잡아먹으려 들었어요. 든든한 남편이 막아줬죠. 엄마, 그냥 나 없는 아들 셈 쳐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라고요. 큰아들인 내가 엄마가 원하는 의사 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며느리까지 의사를 원해요. 지금껏 내 삶을 쥐고 흔든 걸로 충분해요. 이제 저 찾아오지 마세요. 동생은 의사 커플이잖아요. 동생만 아들로 치세요. 전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사람 지금 딸 쌍둥이 임신했어요. 더 이상 충격받으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시모는 고래고래 욕지거리를 뿜으면서 퇴장했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이미리, 이미소. 우리 딸 쌍둥이들은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옥탑방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과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에 대출을 합쳐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남편은 의사였지만 월급을 많이 벌어들이는 의사와는 거리가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에게 친절하고 아주 천천히 꼼꼼히 진료보는 착한 의사로 유명하긴 했죠. 우린 한 10년 정도를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10년이 단 10분처럼 빠르게 지나갔죠. 모범적인 의사로서 착하고 다정한 남편, 애교 많은 우리 딸들,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했던 저, 완벽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너무 완벽했나 봐요. 하늘이 시샘을 했는지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남편을 제게서 앗아가더군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50대 후반이었던 남편은 병원 일을 마치고 전등을 다 끄고 나오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골든타임이고 뭐고 다 놓치고 혼자서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와 딸내미들은 오지 않은 남편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딱 10년 만에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 했죠.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남편의 장례 준비를 하면서 거의 기어다녔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안 나더군요.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시모와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더군요. 아, 내 큰아들.
아직 젊은 내 새끼가 왜 죽어? 이년아, 넌 며느리도 아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구나.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그 나이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시몬은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얄밉게도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저도 폭력적인 시모에 대해 발악하고 맞서고 싶었지만 밥도 며칠째 못 먹어서 힘이 없었죠. 하도 울어서 목소리도 안 나왔기에 쇳소리로 소리를 지를 뿐이었죠.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주던 남편이 그리웠어요. 그 자리를 초등학생이던 우리 딸내미들이 대신해줬죠. 할머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다들 저리 꺼져버려요. 씩씩대던 시모는 유골함을 뺏어갔어요. 내 새끼 유골함은 내가 갖고 간다. 그리고 손녀들, 너희들 얼른 짐 싸라. 할머니 따라가자. 거지 같은 니네 엄마 곁에 있는 것보단 내 밑에서 자라는 게 교육도 잘 받고 좋을 거야. 전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들을 뺏어가려 한다는 것에 정신이 돌아버렸죠. 어머님, 우리 딸들은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키울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참네. 야, 겨우 초졸이 네가 가르치긴 뭘 가르친다고 그래. 괜히 멀쩡한 애들 날라리나 만들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말도 안 돼요. 누굴 뺏어간단 말씀이세요. 우리 딸들 절대 안 뺏깁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시모는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고집 세긴. 무식한 것들이 고집이 더 세다니깐. 그럼 이렇게 하자. 능력도 없는 네가 애들 둘이나 키우려면 뭐 학원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겠니? 둘째네 집으로 들어가 식모살이하며 같이 살아라. 그럼 내가 네 딸들 나중에 유학까지 다 보내줄게. 그랬더니 옆에서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던 동서가 기분 나쁜 말을 짓거리더군요. 아니 어머님, 이렇게 가난하고 못 배워먹은 사람들 들이면 혹시 보석이라도 훔쳐가면 어떡해요? 요즘 파출부들도 기본적으로 고졸은 된다고요. 전 싫어요 어머님. 그러자 시모가 동서 귀에 대고 뭐라 설득하더군요. 아마 동선에 돈 좀 준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들 교육도 잘 시켜주고 유학까지 보내준다는 말에 혹해서 동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게 됐어요. 남편은 집안의 큰아들이었고 남편의 남동생인 시동생은 아주 늦둥이였어요. 동서와 시동생 그리고 저는 비슷한 나이 또래였죠. 그래도 제가 동서보다 2-3살 많았어요. 그런데도 형님이라고 안 하고 제게 어이 라고 부를 때가 많았어요. 어이, 여기 우리 뽀삐가 똥을 싸놨잖아. 얼른 치워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미역국은 끓였어? 우리 뽀삐 생일인데 미역국 얼른 끓여서 대접해야지. 그렇게 행동이 굼떠서 어떡해? 초졸이고 가방끈이 짧으면 손이라도 야무지든가. 뭐? 동서, 아무리 내가 이 집 살림 도와주러 들어왔지만 형님은 형님이야. 나중에 애들 교육비도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동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살림 도움 받는 거 아니야? 앞으로 제대로 형님이라고 호칭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마다 동서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형님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는 받고 싶었어요. 우린 동서 내에서 가장 작은 방에 세 모녀가 함께 기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 딸 미소가 수학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교육비를 대준다던 시모에게 연락했죠. 그런데 시모의 대답이 전과는 달랐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 동선에서 하루 종일 파출부 일하면서 월급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딸들 교육비, 유학비용까지 다 대준다고
호언장담해서 여기서 더러운 꼴 다 참아가며 노예생활하고 있는데 25만 원짜리 수학 단과학원도 지원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네 동선에서 좀 더 일하면 그때부터 지원해 줄게. 나 바쁘다. 끊어라. 너무 화가 났어요. 시댁 식구들은 자기네들끼리 짜고 절 골탕 먹이려고만 하는 것 같았죠. 이 집에서 탈출해야겠다고 느껴졌어요. 이미 우리 딸들을 그 동네로 다 전학시킨 터라 적당한 때만 보고 있었어요.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엔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애가 맨 위층 펜트하우스로 집을 옮기게 됐고 이사 후 집들이를 한다고 하더군요. 가장 넓은 집으로 갔으니 자랑하고 싶었겠죠. 본인이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 이하 전 직원을 초대했다고 했어요. 평소 집에서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뒷담화를 그렇게 까더니 막상 그들이 집에 오니 살살거리면서 아부를 하더군요. 특히 병원장한테 말이죠. 부엌에서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계속 일하느라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동서의 태도가 가소로웠어요. 과일을 잔뜩 깎아서 쟁반에 담아 손님상으로 나갔어요. 하도 장시간 서 있어서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제 발에 제가 걸려 손님들 앞에서 앞으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쟁반도 깨지고 과일도 널브러졌죠. 그러자 동서의 본래 성격대로 제게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미쳤나 진짜. 병원장님까지 계시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편 죽고 불쌍해 보여서 우리 집에 있게 해줬더니 이게 뭔 지랄이냐고. 동서의 말을 듣자 미안함보다는 화가 났어요. 저도 같이 소리 지르며 한바탕 했죠. 동서한테 지기 싫었거든요. 뭐?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시댁 형님이 나한테 말끝마다 반말짓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꼽주는 게 제정신이냐? 네가 맨날 집에 와서 병원장이며 직원들 욕하던 거 내가 다 까발려 줄까? 깨진 쟁반이야 치우면 되고 과일이야 다시 깎아오면 될 거 아냐. 나 오늘부로 내 딸 데리고 이 집 나갈 거야. 다른 파출부 아줌마나 알아봐라. 그리고 미친년은 내가 아니고 너야. 갑자기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동서한테 물었어요. 잠깐, 김 선생, 저분이 누구라고?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예요. 병원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아줌마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병원장이라던 그 남자는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이야, 나 황진이 맞지? 나 박상문이야. 우리 시골 3층짜리 단독주택에 같이 살았잖아. 너희는 옥탑방 살고 우리 집은 1층이었고. 나 기억 안 나? 나 상문이.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저와 동갑인 상문이가 백발이 되어 있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나이 많은 병원장인 줄로만 알았죠.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 모든 상황이 창피하기도 했고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죠. 상문이? 그 공부 잘하던 상문이 맞아? 그래, 나 진이야. 나 기억해줘서 고마워. 근데 하필이면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날 발견했네. 난 이제 동선의 집을 떠나려고 해. 남편 죽고 시어머니가 내 딸들 교육비 다 대준다고 해서 여기서 파출부 일하고 있었는데 돈도 못 받고 노예 생활만 잔뜩 했지 뭐야. 그때나 지금이나 난 참 바보 같지? 상문이는 갑자기 분노에 찬 눈으로 동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김설아 선생,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의사는 많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사람 내치기 싫어서 병원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라도 그냥 넘어가줬는데 이젠 그러기 싫으네요. 우리 병원 그만두세요. 개원을 하든가 다른 병원에 또 페이닥터로 가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병원장이 된 상문이의 해고 멘트에 동서는 정신줄을 놓고 대들더군요. 아니 병원장님, 겨우 초등학교 졸업인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예요? 난 의대 석사 출신입니다. 가방끈이 내가 훨씬 더 길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라고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저 여자 말만 듣고 절 해고하시는 거예요? 더 대들면 내가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할 겁니다. 나름 이 바닥에서 영향력 센 거 알죠? 진야, 얼른 짐 싸. 아이들하고 여길 당장 나가자. 저는 홀린 듯이 짐을 싸고 아이들과 동선회를 탈출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그놈의 돈 때문에 바보같이 시댁에 얽매여 있었는데 비로소 자유가 된 거죠. 상문이는 당장 저희 모녀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어요. 일출치 객실 비용을 지불해 주었고 저희를 꽤 좋은 호텔방에 묵게 해줬어요. 물론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상문이는 거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내 말대로 해, 이 바보야. 나도 결혼 3년 차에 아이도 없이 사별하고 지금껏 쭉 홀로 지내고 있었어. 사별한 아픔이 어떤 건지 잘 알아. 자, 여기 현금 받아. 급한 대로 쓰고 있어. 일주일 동안 내가 너희 모녀 살 집을 한번 알아볼게. 내 전화만 받아줘.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네가 그 단족두책을 떠난 후부터 내게서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좋다. 상문이는 부동산을 통해 크고 넓은 집을 알아봐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진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큰 집을 알아봤는 줄 알아? 혹시 알아? 나중에 이 집에 나까지 들어와서 살게 될지 말이야. 너희 딸들과 다 함께 말이야.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40대가 돼버린 저지만 상문이의 그런 말에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상문이는 제 딸들과도 서스럼 없이 지내며 금세 친해졌어요. 상문이의 부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꽤 긴 여정이었죠. 그리고는 본인 병원에 취업시켜 주더군요. 자, 이쯤 되면 내 진심을 받아줄 때가 되지 않았니? 난 널 다시 만난 이후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 이제 40대 나이도 많은데 빙빙 그만 돌아가자. 현실을 직시하자고. 사랑해, 진심으로. 우리 결혼하자. 너희 딸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그렇게 우린 재혼을 하게 되었고 40대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죠. 지금은 행복한 나날만 보내고 있답니다. 참, 성질머리가 지랄맞던 동서는 실력이 없는 의사였는지 페이닥터로 일하던 또 다른 병원에서도 의료 사고치고 잘렸다고 하네요. 절 괴롭혔던 시모도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 집 사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지만 현재 남편도 의사이니 그 세계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자꾸 귀에 들리네요. 현 남편은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외동아들이기에 현재 제게 시댁은 없어요. 그동안 너무 외롭게 지냈기에 남편은 지금 우리 가정에 덕없이 충실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사수하기 위해서 말이죠. 늦은 나이에 임신한 노산인 만큼 몸 관리 잘하려고 해요. 요즘 저처럼 노산이 많은데 다들 순산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